그 집엔 늘 큰딸이 먼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들고 누구보다 오래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딸은 원래 그래.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져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든 걸 책임졌던 한 언니가 가족에게서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고도 끝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한 나날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은주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새 교복을 입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가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같은 반 되면 좋겠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교 가면 동아리도 하고 싶어? 꿈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15살 소녀의 평범한 꿈들. 하지만 어느 날 집 때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 커다란 글씨가 온 동네에 보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망했나 봐. 사업 크게 한다더니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고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담배 연기만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났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동생들은 어렸습니다. 중학생 동생, 초등학생 막내.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언니, 우리 이사가? 막내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다른 데 가야 할 것 같아.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집이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나 일할 수 있어. 공장에서 사람 구한대. 너 고등학교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의 그 말 한마디로 은주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동네 봉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월급은 적었지만 사장님은 사정을 듣고 받아줬습니다. 열심히만 해라. 나중에 학교도 보내줄게.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은주의 15살은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 은주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은주를 보내는 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은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일 재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출근 첫날 은주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가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웃으며 걷는 모습.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네? 네. 따라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은주의 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은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에 끝났습니다. 하루 14시간. 봉제 기계 소리, 기름 냄새, 손끝에 남은 바늘 자국. 16살 손은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웠고 재봉틀 페달을 밟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선배들에게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거 다시 해. 손 좀 빨리 움직여. 이래서 언제 끝나? 은주는 말없이 다시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너 괜찮아? 옆자리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 한 달만 버텨봐.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은주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꿰는 속도가 빨라졌고 재봉틀도 능숙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너 손 빠르다. 이대로만 해. 6개월이 지나자 은주는 공장에서 가장 빠른 작업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50벌 만들 때 은주는 70벌을 만들었습니다. 쟤 진짜 빠르네. 선배들이 감탄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은주는 봉투를 그대로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40만 원. 미성년자 월급치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고 울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괜찮아요. 나 필요한 거 없어요. 용돈이라도 좀 써야지. 저 쓸 데 없어요. 친구들이 문방구에서 군것질할 때도 은주는 물만 마셨습니다. 예쁜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올 때 은주는 다른 운동화를 계속 신었습니다. 은주야, 넌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난 이게 편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장이 쉬는 일요일, 다른 사람들은 쉬었지만 은주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농장에서 일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3만 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추를 따고 고추를 따고 땅을 파고 풀을 뽑았습니다. 등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일요일인데 왜 나갔어? 그냥 심심해서요. 돈 벌지 말고 좀 쉬어. 하지만 은주는 3만 원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돈 안 써? 저 쓸 데 없어요. 사실은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쓰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처럼 옷도 사고 싶고 예쁜 가방도 갖고 싶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참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울었고 은주는 웃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동생들은 몰랐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언니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과 놀았고 가끔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나 학원비 좀. 둘째가 말했습니다. 여기 10만 원. 고마워. 동생은 돈을 받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돈 좀. 여기. 고마워, 언니. 은주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적어도 동생들만큼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20살이 됐고 동생들은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습니다.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말없이 오래 버티는 은주를 눈여겨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년도 못 버티고 나갔지만 은주는 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나왔고 명절에도 자진해서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은주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은주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주야, 잠깐 들어와 봐. 네. 은주는 긴장하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실수한 거라도 있나? 앉아. 사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너 공부하고 싶지? 네. 은주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잖아. 검정고시라도 봐야지.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요. 야간으로 학교 다녀. 등록금은 회사에서 내줄게.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너 일 잘하잖아. 나중에 본사에서 일해. 공부 좀 해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주는 20살에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엔 공장, 밤엔 학교. 하루 4시간씩만 잤습니다. 오후 9시에 공장이 끝나면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업. 집에 돌아오면 2시. 씻고 자면 3시.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나 공장으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은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미친 거 아냐? 몸 망가져. 괜찮아. 수업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깨웠습니다. 은주야,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맞지? 네. 힘들지? 괜찮아요. 밥은 먹고 다녀?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고등학교 2년 과정을 마치고 은주는 졸업했습니다. 22살. 친구들보다 4년 늦은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본사로 보낼 거니까. 대학 4년 동안 은주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고 주말엔 과제를 했습니다. 조별 과제 때마다 은주가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은주야, 너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난 시간 많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부탁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하루 2시간씩만 잤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은주야, 너 너무 야윈 거 아냐?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끝나요. 마침내 졸업했습니다. 26살. 친구들보다 4년 늦은 대학 졸업이었습니다. 졸업 후 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직. 은주는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본사는 공장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컴퓨터, 책상. 은주는 신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자리구나. 하지만 사무실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졸 신입사원들은 은주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 나이가 몇이래? 26이래. 우리랑 같은 나이네. 근데 왜 여기 있어? 은주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직에서 관리자로, 관리자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책임자로, 36의 팀장이 됐고 40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공장 여공 출신이 본사 책임자가 된 건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여공 출신이 책임자까지. 진짜 노력파네. 본받을 만해. 하지만 대단하다는 말은 대단히 외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 뒤에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니까. 은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도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은주를 어려워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주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월급은 집으로 갔고, 모든 보너스도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은주가 됐습니다. 둘째 결혼식에 3천만 원, 막내 결혼식에 3천만 원. 언니 고마워. 괜찮아. 잘 살아. 언니도 결혼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은주는 30, 40, 50이 됐습니다. 어느새 청춘은 다 지나갔고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은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어머니 병원비가 있었고 동생 등록금이 있었고 집 전세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가 건강할 때까지, 동생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실 은주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30살 때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은주야,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만난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몇 번 만나고 사귀게 됐습니다. 6개월 후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 나 진심이야. 나 생각할 시간 좀 줘. 왜? 뭐 문제 있어?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내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은주가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그것도 은주 몫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가족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나 가족한테 돈 많이 보내야 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주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나 뭐 잘못했어? 아니야. 내 사정이 좀 복잡해. 그게 뭔데? 말해봐. 은주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이해할까? 30살 여자가 아직도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은주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떠났습니다. 연락하지 마. 시간 낭비했네. 은주는 그렇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5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둘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니, 1,000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은주는 또 선택해야 했습니다. 연애를 할 것인가, 동생을 도울 것인가. 은주는 동생을 택했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은 좀 어려워. 그때 만나던 남자도 떠났습니다. 40이 되자 더 이상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래. 결혼에 관심 없나 봐. 은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았습니다. 대신 은주는 회사 주식을 모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5%, 10년 후엔 15%, 20년 후엔 35%. 회사가 커질수록 은주의 주식 가치도 올랐습니다. 처음 100만 원으로 산 주식이 이제 10억이 넘었습니다. 부동산도 공부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모은 부동산은 서울에 2채, 지방에 1채, 총 자산 규모는 3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언니, 돈 좀 모았어? 조금. 얼마나? 그냥 좀. 몇 천? 그 정도? 은주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요구가 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돈 많으면 우리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마흔의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회사 일, 가족 부양, 그리고 대학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마흔에? 늦었나요? 늦은 건 아닌데 힘들잖아. 괜찮아요.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주말엔 논문을 쓰고 휴가엔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도교수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박사과정 병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논문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평일엔 회사 일로 바쁘고 주말엔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선행 연구를 읽고 초고를 쓰고 수정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논문을 썼습니다. 3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가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걱정했습니다. 은주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면요. 학회 발표를 할 때도 회사 일 때문에 거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날 밤에 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은주는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46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은주는 혼자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졸업식인데 올 수 있어? 언니, 그날 바빠서 못 가. 미안. 언니, 나도 미안해. 애들 학교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괜찮아요, 엄마. 은주는 혼자 학위복을 입고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사진 속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혼자 먹는 축하 식사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원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박사까지 받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좀 본인 챙기세요. 하지만 그 말은 항상 늦게 왔습니다. 은주가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50살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성대한 퇴직식을 열어줬습니다. 이사님,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꽃다발과 퇴직금, 그리고 감사패.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금은 8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주식 배당금까지 합치면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를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었고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동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크고 파란 멍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다쳤어? 어머니는 멍하니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너 왜 그랬어, 엄마? 내가 뭘? 너 때렸잖아.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안 그랬어. 어디 넘어지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때렸어. 엄마 정신 차려. 나야, 은주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나쁘네. 은주는 걱정돼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요? 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기억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 혼란이요?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요. 은주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렸다고 하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래. 초기라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대. 그래. 언니가 잘 돌봐줘. 너희도 가끔 들러봐. 응, 시간 나면.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치매니까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1달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 너 왔구나.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응, 큰애가 자주 와. 언니가? 응. 둘째는 어머니의 팔을 우연히 봤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은 어머니의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크고 파란 멍. 엄마, 이거 뭐야? 둘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멍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애가 뭐? 언니가? 때려.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언니가 때렸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파. 둘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의 팔, 다리에 있는 멍들을. 그리고 곧바로 막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 봤어? 응, 왜? 엄마 팔에 멍이 엄청 많아. 진짜? 어디서 다치셨대? 언니가 때렸대. 뭐? 언니가? 응. 엄마가 직접 그러는데. 헐, 언니가 왜? 둘째는 곧바로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엄마 집으로 와.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 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엄마 왜 때려?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때렸어?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치매라니까.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핑계가 돼? 치매라고 때려도 돼? 나 안 때렸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 멍은 뭐야? 둘째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있는 멍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가 넘어지신 거야. 치매 환자는 자주 넘어진다고. 변명 그만해. 막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난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나 진짜 안 그랬어. 병원 가서 확인해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없는 기억도 만들어낸대. 언니는 지금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믿겠어. 막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노인학대로. 너희 정신 차려. 나 진짜 안 그랬다고. 그건 경찰이 판단할 거야. 그날 밤 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학대. 은주는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동생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사 2명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던 사람이 피의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초기십니다. 자주 넘어지세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 있습니다. 여기요. 은주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있네요. 하지만 이게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은 없을 겁니다. CCTV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요. 하지만 동생들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서, 상처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 형사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은주는 일기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큰딸이 또 때렸다. 아프다. 팔이 아프다. 2024년 10월 20일. 왜 나를 때리는지 모르겠다. 무섭다. 2024년 11월 2일.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은주는 그 일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씨였지만 내용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기록 있어요. 담당 의사도 증언해 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은주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의자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날 밤 은주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쇠창살, 낯선 냄새.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수감 번호가 붙었습니다. 234번. 은주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어? 노인학대. 진짜 때렸어? 아니,
누명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지. 은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딱딱한 방바닥, 밤새 켜있는 형광등 불빛, 다른 수감자들의 숨소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30년 동안 뭘 위해 살았지? 답은 없었습니다. 교도소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기침 소리. 그곳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식사,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책임지고 살았던 은주에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은 낯설지만 편했습니다. 점심시간, 맛없는 밥, 짠 국, 반찬 몇 가지. 하지만 은주는 다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너 몇 년 살아? 아직 재판 안 끝났어. 구속 상태야. 무슨 죄? 노인학대. 부모 때렸어? 아니. 누명이야. 누명? 그 여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나도 그랬거든.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코를 골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은주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말이 교도소라니.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자유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생각이 밤마다 은주를 괴롭혔습니다. 은주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고, 모든 걸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은주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조금씩 교도소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기상, 점호, 작업, 식사, 반복되는 일상.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견과 CCTV 증거가 있으니 무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생 둘이 함께 왔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러 온 걸까? 조금의 기대를 품고 면회실로 갔습니다. 혹시 동생들이 잘못을 깨달았을까? 혹시 엄마 상태가 나아졌을까?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동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급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생들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금고 비밀번호 뭐야?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집에 있는 금고 말이야. 비밀번호 알려줘. 왜 갑자기 금고를?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필요해. 증권 계좌도. 은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관리해야 할 거 아냐?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고. 내 돈인데 왜 너희가?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혼자 다 쓸 거야? 우리도 가족이잖아.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말해. 금고 비밀번호. 나 그런 거 말 안 해. 왜? 내 돈이니까. 둘째가 화를 냈습니다. 언니, 지금 상황 파악 못해? 언니 지금 교도소에 있어.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 무죄야. 그건 모르는 거잖아. 유죄 나올 수도 있어.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어차피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남는 거 아냐? 미리 좀 쓰면 어때?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회를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증권 계좌는 주식 있다며? 얼마나 있어? 둘째가 계속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언니, 장난해?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해. 둘째가 유리창을 탁 쳤습니다. 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둘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30년 동안 우리한테 돈 준 거 잊었어? 그게 다 투자야, 투자.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라고.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 동생들은 언니의 희생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가.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가라고. 말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찾을 거야. 둘째가 유리창을 또 탁 쳤습니다. 막내도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교도관님, 면회 끝났습니다. 언니, 동생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찾을 거야. 언니 집 다 뒤질 거야.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ATM이었구나. 30년 동안 은주가 사랑했던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저 은주의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그날 밤 동생들은 은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는 이미 복사해둔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에 은주 몰래 복사한 거였습니다. 들어가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이거 범죄 아냐?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범죄야? 우리 언니 집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주의 집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먼지 하나 없는 책장. 은주는 원래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금고부터 찾아. 언니가 얼마나 모았는지 보자. 옷장 뒤에 있다던데? 그래, 옷장 확인해봐. 막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을 다 꺼냈습니다. 옷장을 비웠습니다. 여기 없는데? 뒤에 있다니까. 옷장 밀어봐. 둘이서 옷장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합쳐 밀어냈습니다. 벽에 금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있다. 근데 비밀번호가 뭐야? 모르니까 문제지. 막내가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생일 812. 틀렸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378. 틀렸습니다. 집 주소번호 102. 틀렸습니다. 안 열려. 막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뭐 쓴 건 없어? 둘째가 물었습니다. 어디 적어뒀을까? 책상 좀 뒤져봐.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 둘째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것 봐. 예금잔고. 얼마야? 막내가 다가왔습니다. 2억 3천. 헐. 막내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이 모았어? 주식은 얼마나 있대? 그건 비밀번호 모르면 못 봐. 일단 통장 사진 찍어. 둘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 소리가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책장도 뒤졌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신탁계약서? 막내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신탁이 뭔데? 몰라.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나왔습니다. 이것 봐. 언니 집이 새 채야? 어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서초구의 빌라, 지방에도 하나. 둘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최소 20억은 넘을 거야. 아니, 주식까지 합치면 30억?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많이 모았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줄 생각이었나? 당연하지. 우리 외에 누구한테 줘? 둘째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언니 결혼 안 했잖아. 우리한테 다 오는 거야. 그래도 언니가 우리한테 준다고 말은 안 했잖아. 당연히 주는 거지. 우리가 가족인데. 그들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통장, 등기부, 주식잔고 확인증, 신탁계약서, 서재도 뒤졌습니다. 책장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둘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막내가 물었습니다. 둘째가 읽었습니다. 본인 은주는 사망 시 재산을 동생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봐. 언니가 우리한테 주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맞게 한 거네. 뭐가? 고소한 거. 어차피 우리 돈인데. 집을 나서며 둘째가 말했습니다. 언니 꼴 좀 보자. 우리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뭐해. 우리가 다 찾았잖아.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나눠 갖는 게 당연하지. 그들은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집힌 은주의 집만 남았습니다. 옷장은 밀려 있고 서랍은 열려 있고 서류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주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나옵니다. 은주는 원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동생들에게 모든 걸 남길 생각이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5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나 은주는 본 재산 일체를 동생 둘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포함한다. 은주는 그 유언장을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동생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요구가 될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동생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언니, 그럼 이번에 집 살 때 조금만 도와줘. 어차피 나중에 내 거잖아. 언니, 나 사업 자금 필요한데. 미리 좀 써도 되지? 언니, 차 바꾸고 싶은데. 어차피 언니 돈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은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 요구해서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묵묵히 모았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예금도 모두 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생들이 놀라겠지. 언니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그때 동생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언니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거라고. 언니 고마워. 우리를 위해 평생 희생해줘서. 언니 덕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어. 언니 사랑해. 은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50살에 퇴직하자 동생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만약 언니가 결혼이라도 하면 재혼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몫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이 동생들을 움직였습니다. 퇴직 후부터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안부 전화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 응, 잘 지내. 퇴직하니까 어때? 좋아. 하지만 점차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언니, 앞으로 계획은? 그냥 쉬려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언니, 유언장 같은 건 써놨어?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유언장은 왜? 그냥,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다니. 은주는 겨우 50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유언장.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지. 두 번째 전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재산이 얼마나 돼? 왜? 그냥 궁금해서. 우리 알 권리 있잖아. 알 권리? 은주는 황당했습니다. 너희가 왜 알아야 해? 언니가 혼자 쓸 건 아니잖아.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 일이잖아. 그래도 알고 싶어. 얼마나 모았어?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내 개인 정보야. 언니,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그 가족이라고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세 번째 전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언니, 집 한 채 사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 1억 정도? 1억? 응.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 왜? 언니 돈 많잖아. 많지 않아. 거짓말. 나 다 알아. 뭘 알아? 언니 주식 많이 있다며. 부동산도 있고.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어쨌든 좀 도와줘. 안 돼. 왜?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미리 쓰면 안 돼? 그건 다른 문제야. 동생은 화를 냈습니다.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잘한 게 뭐야? 뭐? 내가 30년 동안 너희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 대고 생활비 보내고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어? 언니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안 받았어. 동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집 수리비, 동생 차 할부금. 모든 건 여전히 언니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물어왔습니다. 언니,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나눠야지. 그때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기다리는 재산이구나. 동생들에게 은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통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찾아갈 수 있는 ATM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수정하고 싶습니다. 은주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1년 전 은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동생들에게, 단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원하지 않는 상황이란? 예를 들어 저를 배신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식과 부동산은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은주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었지만 동생들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은주는 사망 시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주식 35%는 동생들에게 균등 분배. 부동산은 동생들에게 균등 분배. 예금은 동생들에게 균등 분배. 하지만 그 아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한다. 본인을 배신하거나
본인을 범죄자로 몰아 수사 또는 구속에 이르게 한 자, 본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 그리고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수혜단체는 아동복지재단, 여성쉼터,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동생분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마지막 선입니다.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동생들은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를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이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용히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럼 모든 걸 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생들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를 고소했습니다. 노인학대로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 유언장의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은주는 교도소에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유언장 조항 발동시켜 주세요. 네. 동생들은 이제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은주는 답장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구나.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동생들을 위해 모은 모든 것, 이제 동생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동생들의 선택이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환자로 기억 혼란이 있습니다. 의료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CCTV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CCTV. 은주가 어머니를 부축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폭행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분석한 결과 낙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타격에 의한 상처와 낙상에 의한 상처는 패턴이 다릅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낙상 패턴을 보입니다. 검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은주에게 유리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즉시 석방한다.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언니, 둘째가 불렀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주는 계속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를 대기시켜뒀습니다. 은주는 차에 탔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동생들이 쫓아왔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틀 후 동생들이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작은 모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모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둘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어.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치매인 걸 몰랐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치매 진행됐대. 이제 우리도 잘 몰라보셔. 그래. 언니 용서해줘. 둘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미안해서 우는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에 우는 걸까? 조금의 침묵 후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그 질문에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고소당할까봐 온 거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언니 왜? 걱정돼? 언니 제발. 뭘 제발. 고소하지 마. 우리 잘못했어. 근데 나 이제 그런 마음 없어. 그럼 고소 안 할 거야. 귀찮아. 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대신. 응? 그냥 이제 안 볼 거야. 뭐? 너희랑 이제 안 볼 거야. 연락도 하지 마. 언니. 유언장 수정했어. 너희는 이제 상속 대상이 아니야. 언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언니, 그건 너무해. 둘째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언니. 은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텔을 나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하지만 대부분 필요 없었습니다. 은주는 원래 물건을 많이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동생들, 친척들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왜 남해였을까? 은주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남해의 조용한 바닷가, 작은 마을. 사람들은 적고 바다는 넓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집 좀 보여주세요. 어떤 집 찾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요. 조용한 곳. 중개인이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작은 단층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서 쓰시겠어요? 네.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로 충분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은주 계속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은주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저녁엔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가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은주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잠도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은주를 서울에서 내려온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 가끔 동네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생님, 서울은 왜 떠나셨어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가족은?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가 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숨을 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맞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모래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나날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주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삶,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삶, 그냥 나로 사는 삶. 은주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가족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지금도 은주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주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50년 동안 미뤄왔던 자기 인생을 남의 바다를 보며 은주는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게 은주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언니처럼 끝까지 참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손을 놓았을까요? 댓글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은 조용히, 다음 이야기는 준비해 두겠습니다.